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효자철저. 오천송은 의성 사람입니다. 지극히 효성을 다해 부모를 섬겼으니 가난해 아침 저녁을 잊기조차 어려워도 남의 집에 품을 팔아 돈과 쌀을 얻어 매일 돌아와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부모상을 당해서는 몸소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마쳤고 무덤 아래에 여막을 지어 3년상을 마쳤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심유를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손자 철조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부친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라나서는 부친 얼굴을 알지 못하고 부친을 위해 상복을 입지 못한 것을 평생토록 애통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과 웃지도 않고 황황히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철조의 모친은 형의 집에서 살았는데 자기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철조는 공무가 바빴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모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추위와 더위가 심해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모친께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친상을 당해서는 지나치게 애통해하다가 몸을 상할 정도였고 장례의 모든 정성을 다해 여한이 없도록 했습니다. 부친이 돌아간 지 60주기가 되자 제사상을 마련하고는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니 조상 때인 것 같았습니다. 또 상복을 입고 염유를 했는데 평소 술과 담배를 좋아했지만 이때는 일절 입에 대지 않고 나물과 죽으로 3년상을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관가에 알리니 의배원도 그 효심에 감동해 정려문을 그 동네에 세워 표창하던 일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철조는 울부짖으며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특별한 행실은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지 세상에 보이려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조의 아들 아무개는 부친이 학질에 걸렸는데 의원이 인삼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 하자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리산 영원사로 가서 인삼을 구했습니다. 한 늙은 스님이 마른 줄기 하나를 가리키며 캐보라 했습니다. 과연 인삼 6뿌리를 얻었는데 매우 굵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삼을 가지고 돌아오려는데 절의 무렵에 6명이 인삼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옆에 있다가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니 무례배가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인삼을 가져와 고아들이니 부친의 병이 나았습니다. 또한 그는 모친이 병을 앓자 2번이나 자기 손가락을 베어 며칠이나 수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뒤에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니 3대가 모두 정려를 받았습니다. 신랑을 구출한 신부, 충청도 한선비가 5, 60이 떨어진 이웃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랑은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을 마치고 밤이 되자 신방으로 들어가 신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병력 같은 소리가 한 번 나고 뒷문이 부서지더니 홀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방 안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와 신랑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신부는 황급히 일어나 호랑이 뒷다리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곧바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의 발이 날듯이 빨랐는데도 신부는 죽어라 따라갔습니다. 바위와 구렁을 수없이 오르내리고 촘촘한 가시덤불을 뚫고 가느라 치마저고리가 다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으며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리를 가니 호랑이도 기진맥진해 신랑을 풀언덕 위에 놓아버리고 떠났습니다. 비로소 신부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몸을 만져보니 명치 아래에 미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언덕 아래에 인가가 있었는데 뒷창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신부는 호랑이가 이미 멀리 간 것을 확인하고 지름길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뒷문을 열고 들어가니 때마침 5-6 사람이 술안주를 어지럽게 차려두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홀연 나타난 신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연지 곤지가 피와 뒤섞여 말라붙어 있었고 몸에 걸친 옷은 곳곳이 찢겨 있었으니 완전히 귀신 몰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빠졌습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이니 놀라지 마세요. 뒤편 언덕에 사람이 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 사람들이 놀란 혼을 수습하고 불을 들고 일제히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한 소년이 언덕에 누워 있었는데 숨이 곧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주인집 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를 들고 와 방 안에 눕히고 약물 등을 입속으로 부어 넣으니 한참 뒤에야 소생했습니다. 온 집안이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마침내는 축하하고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의 혼례 행차를 보내고 이웃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신랑을 버린 곳이 바로 신랑 집 뒤편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 여자가 신부임을 알아차리고 방으로 데려와 죽을 먹였습니다. 다음 날 신부 댁에 연락하니 양가 부모가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부의 지극한 정성과 드높은 절개를 찬탄했습니다. 향리에는 선비들이 많아서 그 일을 관아와 가명에 아뢰니 마침내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음사를 철거하고 비단을 불태운 며느리, 원남군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으나 맏아들이 일찍 죽었고 손자와 증손자도 이름을 날렸지만 모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자손이 희귀하여 그 집안은 귀신에게 아첨하고 구슬하여 치성을 드렸습니다. 다락방을 신사로 삼고 봄가을에 음식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옷을 지어두고 집에 명주나 비단을 갖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한 폭을 찢어 신사 앞에 걸게 했습니다. 여러 대에 걸쳐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그만두지 못하니 재산이 점점 축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두세 대에 걸쳐 늙은 과부만 있었습니다. 손자가 장성해 충청도 지역에서 배필을 구하니 판서 권상유의 딸이었습니다. 신부가 시집와 시어머니를 뵌 지 사흘 만에 시어머니는 살림을 모두 신부에게 맡겼습니다. 하루는 늙은 계집종이 들어와 권부인에게 알렸습니다. 아무 날은 집안 귀신에게 굿하는 날입니다. 쓸 돈을 미리 주셔서 준비하도록 해주십시오. 권부인이 물었습니다. 그건 어떤 귀신이란 말이냐? 무슨 일로 기도를 드리느냐? 계집종이 답했습니다. 이 귀신을 모시는 일은 선대부터 해왔죠. 해마다 봄가을에 2번 제물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치성을 드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니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권부인이 물으니 계집종은 부인이 새로 들어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일일이 셈을 늘려서 대답했습니다. 권부인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후하게 대접할 것이니 온갖 재물을 다른 때보다 3배 이상 마련하거라. 그 셈대로 돈을 내어주니 계집종이 크게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늙은 시할머니가 소식을 듣고는 매우 근심하며 탄식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부터 귀신에게 치성드리느라 가세가 점점 기울었다. 시골 여자라면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겠거니 해서 호중의 여자를 들였는데 오히려 3배나 늘리다니 이렇게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 우리 집안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삿날이 되어 깨끗이 청소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옷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권부인은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직접 한글로 제문을 지었습니다. 첫머리엔 사람과 귀신은 뒤섞여 살 수 없다 하고서는 자기가 시댁에 들어와 관례를 바꾸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성대하게 바치는 마지막 제사를 올려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제문을 읽게 하려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읽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몸소 향을 사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쌓여있던 옷과 비단 등을 모조리 꺼내 마당 가운데 쌓고는 계집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모두 태우면 귀한 물건을 마구 버리는 셈이니 그럴 수는 없다. 오래되지 않아 입을 만한 옷을 나부터 먼저 입겠다. 나머지는 너희도 모두 입도록 해라. 그러고는 일일이 여러 계집종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썩은 것들은 태워버리려고 불을 가져오라 하니 모두 두려워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부인 스스로 불을 가져왔습니다. 늙은 시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급히 사람을 보내 말렸습니다. 부인은 듣지 않고 계집종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설사 재앙이 내린다 해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시댁을 위해 이 폐단만은 영원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줄지어 달려와 한사코 말렸지만 부인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물건들을 모두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이 치워 울타리 밑에 묻었습니다. 비단과 명주를 불태울 때는 비린내와 노린내가 코를 찌르니 계집종들이 서로 바라보며 떠들썩하게 말했습니다. 귀물이 다 타버리는구나. 그 후로 집안이 평안해지고 재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 합니다. 한밤에 삶은 돼지를 싸서 친구 집을 찾아간 부자.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아들은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해 날마다 나가서 친구들과 놀았는데 나가면 반드시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간혹 밤을 새우기도 하고 심지어 며칠 동안 밖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몰려와 신발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술잔과 그릇이 여기저기 널렸으며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친구 얻기란 천하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많단 말이냐? 모두가 너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란 말이냐? 뜻이 같고 생각이 합치되어 금란과 같고 금과 재물로 통하니 재앙과 난리를 당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 한번 시험해보겠다. 하루는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 삶아서 털을 뽑아내 하얗게 만들고는 그걸 집자리에 쌌습니다.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아들에게 집자리를 짊어지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와 가장 친한 친구 집으로 가보자. 그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사람이 나와 물었습니다. 자네 이리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왔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불행히도 사람을 죽였다네. 형편이 매우 급하게 되어 시체를 지고 이렇게 왔다네. 부디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자 친구는 겉으로 매우 놀라는 모습에 측은히 여기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가 도모해 봄세. 하지만 식경을 서서 기다려도 친구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 절친한 친구가 이 모양이냐? 아들은 그곳을 떠나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사람을 죽였다네. 사태가 급한지라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네. 자네와 함께 이를 도모했으면 한다네. 친구는 다른 일로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전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큰 사건인데 나에게까지 화를 입게 하려는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서 떠나게. 꾸물거리다간 나도 연루될 걸세. 집자리를 짊어지고 서너 집을 더 찾아갔지만 모두 얼굴을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란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내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다. 아무동에 살고 있는데 못 본 지 10년이나 되었다. 일단 거기로 가보자.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는 아들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 머물게나. 곧 동이 트고 사람들이 나타날 걸세.
급히 이끌어 자기 집으로 들어가 몸소 도끼와 삽 등을 꺼내 침실의 온도를 파서 시체를 감추려 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나를 도와 힘을 합치세. 꾸물거리면 사람들이 볼 걸세.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놀라지 말게. 온돌도 부술 필요가 없다네. 집자리로 싼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건 돼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네. 이어 그간의 일에 대해 한바탕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삽을 던지고 웃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여러 병을 사오고 돼지도 썰어 먹으며 여러 해 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습니다. 얼마 뒤 작별을 고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서로 통하는 것은 한 점 영서밖에 없네 그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통제사를 위해 돈을 흩은 박민행. 동지 박민행은 일찍 고아가 되어 의탁할 곳이 없어서 구리개 약국에서 분주하게 일을 거들며 지냈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발 사이로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민행이 그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상공 이장호였습니다. 민행이 그를 따르겠다고 하자 이공은 힐끔 보고는 내력도 묻지 않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이공은 온갖 일을 민행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는 민행이 부잣집 교수를 차로 맞이하게 해주었는데 그 처는 부잣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던지라 가산과 혼수를 아주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민행은 졸지에 부자가 됐지만 재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지푸라기 보듯 보았습니다. 민행은 부인을 맞이하고서 날마다 도박판을 떠돌며 호걸들과 교분을 맺었고 바다와 산악을 유람하며 방탕하고 무절제하게 생활했습니다. 이공의 집안 사람들이 온갖 비방을 다 퍼부었지만 이공은 따져 묻지 않고 처음처럼 민행을 대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다들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공은 벼슬을 예외적으로 따로 천거하여 금군 별장이 되었습니다. 영조 을해년이었습니다. 통제사를 국청으로 잡아 올리려고 특별히 임금이 직접 이공을 통제사로 임명하고 바로 그날 급히 내려보내서 전 원수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공은 성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기 집에 알렸습니다. 민행을 불러 어서 행장을 갖추고 나를 따르게 하라. 이때 이 이공 집에는 빈객이 구름같이 많았는데 모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위태롭고 의혹에 가득 찬 시절에 공께서는 왕명을 받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오직 파랗고 하나만 데리고 가려 하시니 어찌 그리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까? 이공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침내 민행을 데리고 갔습니다. 통영에 이르러서는 전 통제사를 칼을 씌워 압송했습니다. 이때 통영의 민심이 흉흉해져 모두 아침 저녁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관청의 출납부는 구름처럼 쌓여 있고 기밀인 일이 많았습니다. 민행은 들어가서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나와서는 온갖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전 통제사의 출납 장부를 조사해서 사오만 금을 찾아내 이공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 편의대로 처리하거라. 민행이 그렇게 하겠다며 물러났습니다. 민행은 그날 밤 새병관에 큰 잔치를 베풀고는 소를 잡아 병사들을 먹이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또 각청과 마을에 오래된 보험과 폐단을 물어 모두 시정하고 배상해주며 말했습니다. 이는 통제사의 교시다. 군민들과 아전들이 모두 기뻐하며 환호하는 소리가 오래 같았습니다. 민심은 바로 그날로 평정됐습니다. 들어가 보고하니 이공은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위기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으니 그 위험이 삼도에 떨쳤습니다. 이공은 임기를 무사히 채우고 돌아가고 민행은 뛰어난 망녀로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는 모두 이공의 지감과 민행이 품은 포부가 아름답게 짝을 이룬 것이라 하겠습니다.
비분관계하여 공을 세운 박경태. 남의 박경태는 이성 사람입니다. 총각 때부터 말 달리고 활 쏘는 것을 잘했습니다. 남보다 힘이 세고 임협을 좋아해 작은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었고 의롭지 못한 자를 보면 반드시 때리고 모욕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주가곽해라 일컬었습니다. 장성에서는 용모가 웅장해졌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도 잘했습니다. 책을 읽고 대의를 깨닫고는 충성과 절개를 자부했습니다. 읍내의 포수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아는가? 알지요.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태어났겠습니까? 임금은 하늘 대신 하늘 노릇을 하시는 분이다. 임금이 안 계신다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충효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마천령 이북 밖은 난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아는 번다에 세금 걷는 일이 없어 부자 형제가 먹는 밥과 마시는 물은 모두 임금이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한 줄기 강물 건너에는 오랑캐가 있다. 만약 하루아침에 예측 못한 변이 일어나면 너희는 능히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죽을 수 있겠는가? 무리가 모두 공의 뜻에 감격하여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오직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마침내 위급한 때가 닥치면 한방면을 도맡을 요량으로 100명을 비밀리에 임명해 두었습니다. 이는 그의 천성이 시킨 것이었습니다. 묵과의 급제에 아오지 만호가 되었습니다. 임지로 떠나려는데 모두 금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우신역변이 일어나 청주 이인좌의 소식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영남과 마천령 서쪽의 지방에서도 반란군이 덩달아 일어나니 위아래가 도망쳐 숨고 놀라 떨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양주에 도달한 박공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말을 달려 서울로 돌아가 군문의 아련을 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순무사 오명왕이 출병하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 앞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을 변방의 장수직에서 해임하고 선봉에서 부대 하나를 거느리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풀쩍풀쩍 뛰기까지 하니 둘러서서 보고 있던 군사들도 모두 놀라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순무사가 그를 장하게 여겨 허락하고 한 100명가량의 군사를 주어 앞서게 했습니다. 행군이 안성에 이르러 적과 대치했습니다. 박공은 말을 채찍질해 가서 적군이 아직 진을 정비하지 못한 것을 보고 곧바로 공격하니 중군도 따라서 공격했습니다. 적이 크게 무너져 죽산으로 달아나니 승세를 타고 추격해 격파했습니다. 공이 전으로 베어 죽인 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옷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지만 기상은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이인자는 궁지에 몰려 마침내 사로잡혔습니다. 그를 서울로 압송하려는데 압송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박공이 아니면 안 된다며 그를 만명의 사나이도 당해내지 못하는 용맹이라 불렀습니다. 포로를 데리고 서울에 당도하니 임금이 인정문까지 나와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북방 구석진 곳의 무변으로서 능히 임금을 위하는 정성을 알았으니 그 충성스러움과 용맹스러움이 가상하도다. 궁중 귀인에게 명해 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게 했으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난이 평정된 뒤 박공은 원종공신 1등 훈에 올랐고 칼파, 동관, 장기, 남해 등에서 수령을 역임했습니다. 수령으로 있을 때는 청렴하고 삼가며 백성을 사랑했고 유교의 예를 지키고 무예를 닦았으며 충신을 표창하고 효자에게 정렬을 내렸으니 경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갔는데 집에 불고라는 편액을 붙여 그 뜻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속세에 발을 끊고 강호에서 살다가 생을 마무리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암행어사가 포기하니 임금이 종이품 품계를 내리고 3대를 추증했습니다.
나이 81세의 세상을 떠나니 자손들이 모두 그 업을 이어받아 관북 지역의 대족을 이루었습니다. 판금대에서 주인의 시신을 거둔 종, 김여물은 승평 김유의 아버지입니다. 집에 종 한 명이 있었는데 먹는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른 종들에게는 7호배쌀을 주었으나 이 종에게는 특별히 한 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 모두 원망의 말이 많았습니다. 김공은 의주 임소에서 체포되어 의금부에 투옥됐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의종사하여 공을 세워 속죄하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순변사 신립의 종사관이 되어 행장을 갖추고 출정하려 할 때 여러 종을 마당에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서 출전하겠느냐? 쌀 한 대를 받았던 종이 따라갈 것을 자청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평소 쌀을 한 대나 얻어먹었는데 난리를 당해서 어찌 남의 뒤에 서겠습니까? 나머지 종들은 다 진사 승평이 피난하는 행렬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때 아들 승평은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 종은 마치 즐거운 곳으로 가기라도 하는 듯 말을 채찍질해 앞서 달렸습니다. 판금대 아래 배수진에 이르니 개미 같은 외병들이 물이 밀려오듯 진을 쳤는데 모두 짧은 몽둥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연기가 일어나면 선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관군들은 그제야 그것이 조총인 줄 알았습니다. 순변사가 전에 북관에서 니탄계를 토벌할 때는 무장한 기병으로 짓밟으니 적들이 마른 나무 꺾어지듯 썩은 나무 부러지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총을 보니 출중한 영웅도 무예를 써볼 겨를 없이 패에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김공은 군복을 입고 왼팔에는 결습을 하고 쇠뿔이나 양뿔 등으로 만든 활을 들었으며 칼을 차고 등에는 화살통을 맸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초고도 없이 장계를 써나갔는데 붓에서 휙휙 소리가 났습니다. 그른 졸이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즉시 그것을 발송하고 또 그 아들 김유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삼도에서 징발한 병사가 한 사람도 오지 않으니 우리에겐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나라를 위해 죽는 곳, 그곳이야말로 사내대장부가 죽기에 진실로 마땅한 자리이다. 다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는데 품은 뜻이 제가 되어야 하니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쉴 따름이다. 집안일은 내가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편지를 다 쓰고는 말을 달려가 칼을 빼들고 싸우다가 어지러워진 진중에서 죽었습니다. 공이 있는 곳을 놓친 종이 달천 쪽으로 도망가다가 판금대 아래쪽을 돌아보니 탄환이 비오듯 했습니다.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꺼려 공이 은혜를 저버린다면 사나이가 아니다. 단창을 가지고 적진을 헤쳐 들어갔다가 외적에게 쫓겨나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몸에 수십 군데 상처를 입었지만 끝내 판금대 아래에서 공의 시신을 찾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산 구석진 곳에 염해두었다가 마침내 선영으로 옮겨 장사를 치렀습니다. 아, 종과 주인의 의리가 끝이 있겠는가마는 어찌 이 종의 충성과 용맹만 하겠는가.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 얼굴을 꾸민다 했는데 이 종이 사지를 평지같이 본 것이 어찌 한 대 쌀 때문이었겠는가. 의기에 격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릇 총을 부리는 도는 의로 맺어 은혜로 감동시키는 것으로 평소 주인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얻고 나서야 위급할 때 의지할 수 있으니 김공이야말로 그 도를 얻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조정에서 선비를 기른 지 100년인데 나라가 어지러운 때를 당해 충성을 떨치고 강계히 대적한 사람이 없었으니 김공의 종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들을 모아 생업을 일으킨 김생. 김모는 군산 사람으로 그 읍의 공생이었습니다. 관직에서 일찍 물러나 물건 파는 상인이 되어 인근 읍의 장시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나이가 젊고 풍류도 많아 가는 곳에서마다 여자를 범하고 그때마다 임신을 시켰습니다. 낳는 아이마다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한 번 관계를 맺은 여자라도 반드시 관가에 알려서 혼인 문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후로 낳은 아들을 헤아려 보니 모두 83명이나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흘러 장성한 아들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태반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스스로 준비해서 부인을 얻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갑을 양년에 흉년에 김생은 파랗고가 됐고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지 않은 아들도 있었지만 온 아들만 해도 7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 모이자 그들을 이끌고 김제와 만경 사이 넓은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다 긴 행랑 모양으로 100여 집을 지어 70여 명 아들이 칸마다 거처하게 했습니다. 아들들은 각각 장기를 살려 농사를 짓거나 다른 생업을 일삼았습니다. 자리를 짜는 놈, 신을 삼는 놈, 질그릇을 굽는 놈, 대장장이 일을 하는 놈 등 갖춰지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김공 부부는 편안히 앉아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 들판은 어영청 둔전으로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른 봄철을 맞아 김생은 아들들을 이끌어 힘써 개간하고 매미를 먼저 파종해서 여름에 600~700석을 거두었습니다. 다음해에는 보리, 콩, 팥 등을 심어 가을에 거의 1000여 석을 거둬들였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논을 만들어 벼를 심어서 가을에 전년의 2배나 더 수확했습니다. 이같이 3년을 하니 집재산이 점차 넉넉해졌습니다. 김생은 어영청으로 직접 가서 그동안 버려진 밭을 개간한 사실을 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헐값으로 토지를 얻어 영원히 마름지주를 대리해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경작을 해서 먹으니 그로부터 10여 년 뒤까지도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인구가 점차 늘어나 김씨촌은 수백 호나 되는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번창할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보답한 의로운 게 영남 하동 땅에 한수절 과부가 있었는데 어린 딸과 어린 여종 하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웃에 사는 모가비 사당패 우두머리가 담장을 넘어 침실로 들어와 겁탈을 하려 하니 과부가 목숨을 걸고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모가비는 과부를 한 칼에 찔러 죽이고 이어서 딸과 여종까지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새 시신이 방에 버려졌으나 지극한 원한을 드러낼 길이 없었습니다. 관문 밖에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왔다 갔다 머뭇머뭇했습니다. 문지기가 쫓아내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오며 끝내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이러니 사또가 그걸 알고는 개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개는 곧바로 관문으로 들어와 동원 앞으로 나아가서는 머리를 들고 지저댔는데 마치 하소연할 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또가 한장교에게 개를 따라가 보라고 명했습니다. 개는 즉시 관문을 나가서 한 작은 집에 이르렀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 소리라고는 들리지 않아 적막했습니다. 개가 장교의 옷을 물어 끌며 방문 쪽으로 갔습니다. 장교가 이상하다 여기고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신 3구가 있고 바닥에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장교는 크게 놀라 돌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관에서는 검시를 하려고 화급히 달려가 가까운 이웃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모가비의 집이었습니다. 모가비는 사또가 자기 집에 온 것을 보고는 당황하여 달아나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가 모가비 앞으로 곧바로 달려가 모가비를 물었습니다. 사또가 이상하게 여기고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원수냐? 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가 모가비를 잡아서 어미 치밀하게 신문하니 몽둥이 한 번 들지 않았는데도 낱낱이 실상을 자백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가명에 보고하고 모가비를 곤장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새 시신을 후하게 매장해 주었습니다. 개가 묘 옆으로 달려가더니 한바탕 구슬피 지저대다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묘 앞에다 개를 묻어주고 의구총이라는 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옛날 선산의 의구는 주인을 따라 밭에 갔는데 날이 저물 무렵 주인이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밭 가운데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들불이 일어나 주인이 누워있는 곳까지 번지려 했습니다. 개는 꼬리에 냇물을 적셔 주인 곁에다 뿌려 불을 껐지만 힘이 다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깨어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땅에는 지금도 의구총이 있습니다. 아, 선산에게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주인에게 보답하는 의리를 보였습니다. 하동에게는 처음에 사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나중에는 원수에게 분을 풀어 그 원수를 갚고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그 누가 짐승을 무지하다 하겠는가. 선산의 개와 비교해도 더 나은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사대부의 고장인데 역시 의로운 개도 많이 나도다. 권모술수로 도둑을 잡은 이지광. 이지광은 백성을 잘 다스려 이름을 날렸는데 특히 소송 판결을 귀신같이 했습니다. 그가 청주원으로 있을 때 한 스님이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곳에 사는 중으로 종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나이다. 오늘 시장에 백지 한 덩어리를 지고 오다가 쉬려고 길가에 짐을 벗어놓았습니다. 잠시 뒤 돌아보니 종이 덩어리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지요. 장사 미천을 잃어버려 돌아갈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엎드려 비오니 그걸 찾아주시오. 남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지광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 지키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잃어버렸으니 찾아주고자 한들 어디에다 물어보겠느냐. 번거로이 시끄럽게 굴지 말고 즉시 물러가거라. 조금 뒤 이지광은 일이 있어 수레를 준비시켜 심리 밖으로 나갔다가 어스름의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길가에 있는 장승을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뭐하는 놈인데 사또 행처 앞에서 오만불손하게 우뚝 서 있기만 한단 말이냐.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장승입니다. 장승이라 하더라도 거만한 것은 거만한 것이다. 잡아와 밖에 구류해 두고 날 발길을 기다리자. 밤을 틈타 도망칠 염려가 있으니 지방 각 부군의 하전 장교 관노 사령들은 관문에서 대령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키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관하인들은 일제히 그러겠노라 응답은 했지만 모두 슬며시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으며 누구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광은 이들이 그럴 줄 짐작하고서 밤이 깊어지자 영리한 통인으로 하여금 장승을 다른 곳에 몰래 옮겨두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관할을 열고 나졸들을 호령해 장승을 잡아오라고 분부했습니다. 나졸들이 그 자리로 쫓아가 보니 붉은 수염 장군 장승은 이미 오유선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겁을 내며 근처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사또의 호령이 성화 같아 나졸들은 부득이 장승을 잃어버리게 된 사정을 말하고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이지광이 짐짓 분노한 얼굴빛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속이 되어서 사또의 명을 어기고 숙직하지 않아 결국 장승을 잃어버렸도다.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리 이하 모두는 즉각 종이 한 묶음씩을 대령하라. 만약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태영 20대로 대신하겠다. 이에 삼반 관속들은 모두 종이를 바쳤는데 잠깐 사이에 관아마당에 종이가 가득 쌓였습니다. 곧장 어제 와서 호소했던 스님을 불러들이게 하고 그 중에서 그가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내게 했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던 종이에는 원래 표시가 있어서 그 표시를 보고 찾아내니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지광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종이를 다 찾았으니 속히 갖고 나가거라. 차후에는 조심하여 잘 지켜서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스님이 백배사례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이지광은 이어서 그 종이 묶음이 나온 곳을 조사했는데 시장 변두리에 사는 한 무례한이 훔친 것이었습니다. 무례한은 종이 묶음을 자기 집에 옮겨두었는데 마침 관가에서 종이를 납품하라고 독촉해서 종이값이 치솟자 모두 팔아먹은 것이었습니다. 그 무례한을 잡아들여 취재하고 그 값을 추징해 종이를 사온 관속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종이 묶음은 납품한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한읍의 아전과 백성 모두 그의 신묘함에 탐복했습니다. 비녀를 꽂지도 않은 딸. 이 엿복은 겸종의 무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문 패관소설을 잘 읽었습니다. 그 소리는 노래 부르는 듯 원망하는 듯하고 웃는 듯 슬퍼하는 듯했습니다. 간혹 호방하게 호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어여쁜 미인의 자태를 보이기도 했으니 책의 경지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호들은 모두 그를 초대하여 글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한이서 부부가 엿복의 기회를 몹시 좋아하여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길러주었습니다. 엿복을 친척처럼 대우하여 집안에 드나드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서에게는 비녀를 꽂지도 않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아한 아름다움이 빼어나 꽃처럼 빛나고 옥처럼 온화했습니다. 엿복은 심신이 흐리멍덩해진 듯 그녀에 대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어 매번 주파를 던져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정색을 하고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서 부부가 명절을 맞아 집안 사람들을 거느리고 묘소로 올라가니 딸 혼자만 규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빗장을 단단하게 걸어 잠갔지만 엿복은 담장을 넘어 몰래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바여흐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엿복이 옆에 누워 허리를 껴앉아 그녀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너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그녀가 분노하여 노쇠 촛대로 엿복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살펴 주신 정은 생각하지 않고 개돼지 같은 행동을 하려 하느냐. 엿복이 몸을 앞으로 내밀어 매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낭자가 내리시는 벌은 달기가 꿀 같네요. 그녀는 더욱 노하며 사납게 내리쳤습니다.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났지만 엿복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은근한 얼굴로 곡진이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본성이 여리고 약했습니다. 게다가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 침상에 몸을 던지고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엿복은 마음껏 음란하게 희롱했습니다. 추악한 형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용모를 추스르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소원을 이뤘으면 여기 머물지 말고 당장 나가라. 엿복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엿복은 그녀의 모친에게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여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옥 같은 얼굴에 참담한 빛이 내렸고 미간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송이 어여쁜 꽃이 아침 찬비를 맞은 듯 그 모습이 가련했습니다. 물러나온 엿복은 그녀가 더욱 삼삼해졌습니다. 마침내 연애 편지 한 통을 써서 틈을 엿보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동원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한 날에 나타나 멍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는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엿복이 말했습니다. 낭자의 행동거지가 어찌 이리 이상한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서왕모가 사신을 보내 내가 남의 유혹과 협박을 받아 더러운 모욕을 잔뜩 받았으니 큰 바탕이 이미 이지러졌구나. 원한의 빚이 실로 많으니 선부로 돌아와 속세 인연을 영원히 끊으라라고 하셨다. 내 장차 사신을 따라 떠나려 한다. 엿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녀가 자기 옆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자 여기 있지. 그러고는 허공을 향해 웃으며 쉴 새 없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 옷가락지를 벗어서 남에게 주는 신용을 했고 남의 신발을 벗겨 신어보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모습을 다 보였지만 주인은 고요할 뿐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엿복이 물었습니다. 낭자는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지에서 오신 사자.
업복은 무서워져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로부터 그녀는 하루 종일 혼잣말만 했는데 모두 사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부모는 업복이 화의 발단이라는 것은 모르고 그녀의 종적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업복은 그녀의 신수가 기박하여 그랬노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 몸을 다 맡긴 여협. 참판 이광덕의 호는 관양입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함경북도 지방의 실정을 살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취를 숨기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령의 잘잘못과 풍속의 거침과 순박함을 모두 수집하려 했습니다. 장차 함흥에 이르러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일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여러 사람과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주민들이 오늘 암행어사가 도착한대 하고 떠들며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공이 의아함을 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도를 두루 다녔지만 나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는데 오늘 이리도 떠들썩한 것은 종자 중 누설한 자가 있어 그런 게 아닌가. 다시 성곽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추궁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고 며칠 지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야흐로 암행어사 출두를 하고 공무를 판결하고는 읍의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접대 내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온 성이 떠들썩하긴 했지만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옵니다. 이공이 말의 근원을 찾아 보고하라고 명했습니다. 아전이 물러나와 낱낱이 살펴보니 7살짜리 어린 기생가련이 맨 먼저 말한 자였습니다. 들어가 사실을 고하니 이공은 가련을 데려오게 하여 물었습니다. 너는 강보에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관원을 알아볼 수 있었는고? 가련이 대답했습니다. 천인의 집은 길가에 있습니다. 전날 창문을 열고 살펴보니 거지 둘이 길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중 한 거지는 옷과 신발이 때가 묻고 해졌는데 두 손은 매우 희고 보드라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추위에 떨고 굶주리면서 일하는 무리라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피부가 검을 텐데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지요. 그때 그 거지가 옷을 벗어 이를 잡고 다시 입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거지가 옷을 끌어 입혀주는 모양새가 이에 맞고 아주 공손하니 정녕 겸종이 귀인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손이 흰 거지가 암행어사일 거라고 굳게 믿고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잠시 사이에 그 소식이 떠들썩하게 전해져 온 성 안에 다 퍼졌습니다. 이공은 그 영민함을 매우 기특하게 여겨 사랑하고 예뻐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시 한 편을 지어주니 기생도 공의 문화와 됨됨이에 감복해 몸을 의탁할 뜻을 지녔습니다. 나이가 개년이 되었는데도 일편단심을 지켜 오직 공만을 기다릴 뿐 다른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로 귀양 가서 한 관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생이 거기로 가서 공을 모시며 잠시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공도 그 정성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몸이라 여색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4, 5년을 함께 지냈으면서도 한 번도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생도 더욱더 공이 위험 있는 풍도에 담복하고 성실함을 감탄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공은 언제나 다른 곳에 시집가라고 명했지만 기생은 죽기를 작정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기생은 간계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갈공명의 출사의표를 즐겨 외웠습니다. 맑은 날밤 달이 밝으면 공을 위해 창을 하기도 했는데 목소리가 맑고 쟁쟁해 마치 백학이 허공에서 우는 것 같아 눈물이 가슴을 적시곤 했습니다. 공도 따라서 한 절구를 읊조렸습니다. 함관의 여염만 드사요. 두 출사표 나를 위해 드높이 불러주지. 그 노래 삼고초려에 이르면 쫓겨난 신하만 줄기 맑은 눈물 흘리네. 어느 날 공은 귀양살이를 끝내고 돌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장차 돌아갈 무렵에야 비로소 둘은 경권의 정을 맺었습니다.
공이 기생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있으면 떠난다. 너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죄를 용서한다는 명만 받았을 뿐이니 기생을 수레 뒤에 싣고 가는 짓을 나는 차마 못하겠다. 내 향리로 돌아가고 나서는 반드시 온 힘을 다하여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갈 테니 조금 늦어진다고 한스러워하지 말거라. 기생은 기뻐서 눈을 반짝이며 흔쾌히 응낙했습니다. 그러나 공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죽었습니다. 부음을 들은 기생은 제단을 배설하고 오래 통곡하고서 자결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그를 길가에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뒷날 박문수가 북관 안찰사가 되어 무덤 아래를 지나다가 그 비문에 함관 여역가련에 비라고 써주었습니다. 원의 뺨을 때려 내쫓은 통인. 호남의 한원이 법령에 엄하고 형벌이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며 아침마다 저녁에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갈빗대를 포개어 숨을 쉬고 발을 모은 채 꼼짝 못했습니다. 하루는 지방 관아의 여서다전 중 으뜸인 이방이 관속들을 모아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관가의 정사가 뒤엎어지고 형벌이 잔혹하여 하루 동안 벼슬자리에 있으면 하루 동안의 피해가 생겨난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면 우리만 살아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촌마을 전체가 흩어질 걸세. 이러고도 어찌 마을이라 할 수 있겠나. 왜 그를 쫓아낼 궁리를 하지 않나. 그중 한 아전이 말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모두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그 개교가 참 묘하도다. 마침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나서 약속을 하고 흩어졌습니다. 하루는 원이 아침에 일어나 상관을 아련하는 일을 끝내고 공무가 없어 혼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던 나이 어린 구시라치가 다가오더니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원이 크게 화가 나서 다른 통인을 불러 그를 잡아내라 하니 여러 통인이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명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관아에서 원의 명을 전달받아 큰 소리로 전달하는 종과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을 불렀지만 역시 아무도 응하지 않고 입을 가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급 관리께서 실성을 하셨나요? 통인이 안전주의 뺨을 때릴 리가 있습니까? 원은 본래 조급증이 있는 데다 거듭 분노가 쌓여 창을 두드리고 책상을 치며 크게 외치고 어지럽게 부르짖었습니다. 행동거지가 해괴망측하고 말이 두서없는지라 통인들이 책실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원께서 갑자기 병환이 생겨 안정을 잃고 심하게 발광하시니 그 정도가 대단하십니다. 자제들과 다른 책실들이 다급히 올라가 보았습니다. 원이 일어났다 앉았다. 혹 손으로 안석을 치고 혹 발로 창문을 차며 요동쳤다. 가만히 있다. 미친 듯 소리쳤다 하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원은 책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통인이 뺨을 때린 일이며 관속들이 명을 어긴 일을 이야기하는데 분기를 못 이겨 말에 두서가 없었습니다. 또 우라가 크게 치밀어 오르니 눈동자가 모두 충혈되었고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며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 모양을 본 책실은 원에게 미친병이 생겼다는 것을 10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통인이 뺨을 때렸다는 것도 비록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치로 헤아려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듯했습니다. 자제들이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편안히 앉으시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여 피로나 병을 다스립시오. 통인들이 비록 몰지각하여 예의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찌 원의 뺨을 때릴 리가 있겠습니까? 병환이 드신 듯합니다. 원이 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크게 욕했습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너 역시 통인 무리를 위해 핑계를 대느냐.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자제들이 읍내 의원을 불러 진맥하고 약을 복용하게 하려 했습니다. 원이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게 무슨 병이 있다고 약을 먹이느냐. 의원에게 욕하고 약을 물리치며 하루 종일 펄쩍펄쩍 뛰어다니니 책실 이하 사람들이 모두 원이 병들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누가 다시 그 말을 듣고 믿어주겠는가.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이러하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 진짜로 미친 병이 들었습니다. 읍촌 관리와 백성들 중에서 이를 모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소문을 듣고 즉시 임금에게 보고를 올려 원을 파면시키니 원은 어쩔 수 없이 행장을 꾸려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감사를 만나니 그가 물었습니다. 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하오? 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병든 게 아닙니다. 그러고는 한창 일의 전말을 이야기하려 하니 감사가 갑자기 손을 저어막으며 말했습니다. 병이 다시 도졌구려. 속히 길을 떠나시오. 원은 이야기를 다 하지도 못하고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그때 일을 생각하니 분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 옛병이 다시 도졌다며 의원을 부르고 약을 처방하려 하니 끝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년에 이르자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다 옛일이 되었기에 다시 이야기해도 옛병이 도졌다고 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무년모 읍원을 할 때 통인이 내 뺨을 때렸다고 한 것을 너희는 아직도 내가 미친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 믿고 있느냐? 여러 아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이 오랫동안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도졌으니 장차 이를 어쩐담. 잠옷 근심하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니 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크게 한 번 웃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분을 품은 채 끝내 그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은덕을 칭송하는 가문. 폐 안효남은 일찍부터 공경 사대부와 교유하여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효종이 병이 들자 여러 번 약을 올렸는데 효험이 있어 첨지에 특별 제수되었습니다. 늙어서는 해서 재령으로 돌아가 90살에 죽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신해년 대기근 때였습니다. 여양 민상공이 황해감사로 있었는데 안효남은 일찍이 여양 집안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양의 꿈에 안효남이 찾아왔습니다. 여양은 그가 죽은 줄 모르고 평상시처럼 반기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안효남이 말했습니다. 올해 큰 홍수가 나서 저희 집안의 100여 명이 구렁텅이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구하여 살려주소서. 여양이 불쌍히 여기고 응낙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소는 이름이 세원인데 재령 유동에서 살고 있습지요. 주고받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매우 기이하게 여기고는 촛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일어나 이불을 두르고 앉아 재령 유동 안세원 7자를 써서 기억했습니다. 이튿날 본군에 공문을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안효남의 손자 안세원이 모촌에 살고 있다 하니 즉시 그 사람을 보내거라. 본군 수령이 공문서를 보고는 안세원이 죄를 지어 잡아오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즉시 차사를 보내 성화같이 가명으로 압송했습니다. 여양이 보고 웃으며 앞으로 오게 하여 조용히 물어보니 하나하나가 다 꿈속 말과 부합하여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꿈속에서 안효남과 만난 일을 이야기해주고는 곡식 50석과 관아에서 일꾼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때 주는 증표를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진율사로 가명해 온 가급 수령들도 이야기를 듣고 모두 기이하게 여기고는 그 의로움을 흠모해 그들이 각기 준 물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양은 그것들을 모두 그 집으로 보내주게 했으니 세원 집안의 100여 명이 모두 온전히 살아났습니다. 또 남은 재물로 땅을 마련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습니다. 그 뒤로 안씨 집안의 사람들은 노소 구분 없이 밥을 먹을 때마다 먼저 축원을 드렸습니다. 손을 고추 세우고서 이 밥은 누가 주신 것인가 하면 모두가 민감사 큰 어르신, 민감사 큰 어르신이라고 제창하고서야 비로소 밥을 먹었습니다. 마침내 이것이 가법이 되어 손자, 증손자 이후에도 계속 그리했습니다. 사람들이 혹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선조들부터 이렇게 하는 거로 감히 그만둘 수 없지요. 사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감사의 성명을 물어보아도 역시 누군 줄 알지 못했다 합니다. 새벽마다 불상에 치성 드린 결실. 옛날 한선비가 있었는데 성희 씨였습니다. 명경업을 준비하여 과거시험 초시에는 합격했고 회시는 다음해 봄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회강시험을 익히고자 친구 서너 명과 함께 책을 가지고 북한산 중흥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구석진 방을 가려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어가서 오직 외우고 읽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이선비는 꼭두 새벽마다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불당에 가서 향을 살랐습니다. 불상을 향해 절을 하고 기도했는데 친구들은 그때마다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선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치성을 드렸습니다. 바람 불고 눈 내리며 어둡고 비 내리는 밤이라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그를 속여 먹으려고 불당으로 먼저 가서 불상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이선비가 와서 향을 사르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평생 소원은 오직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옵니다. 조금도 게으르지 않게 경건한 마음으로 성실히 축원하고 있사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신령하신 부처님 자비를 내리시고 널리 도와주시는 힘을 베푸시어 내년 봄 과거에 꼭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칠대문을 미리 가르쳐 주셔서 그것에만 전념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친구가 부처님 흉내를 냈습니다. 그대의 정성이 한결같고 흐트러지지 않으니 참으로 가상하구나. 내년 봄 회시에 나올 장들을 내가 먼저 가르쳐 주노라. 주역은 모괴, 서경은 모편, 시경은 모장, 논어는 모장, 맹자는 모장, 중용은 모장, 대학은 모장이 나올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전력을 다하여 이 부분들만 공부하거라. 그러면 순통은 걱정 없을 것이도다. 이선비는 엎드려서 공경을 다하여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배하고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신령을 내리시어 이런 가르침을 주시니 은택이 하늘과 같나이다. 그 뒤로 이선비는 다른 장은 읽지 않고 오로지 밤낮으로 그 장들만 외웠습니다. 그러느라 잠자고 밥 먹는 것까지 잊었고 소주까지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비록 처음에는 속이고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흉내를 냈으나 뜻하지 않게 이선비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생각하고 굳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진정 자기 때문에 과거를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속임수에 빠진 모양과 어리석은 행동거지를 보니 한편으로는 가소롭고 또 한편으로는 측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께서 비록 칠대문 장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부처가 영험하신지 아닌지는 정말 알 수 없네. 그런데 부처의 그 말씀만 믿고 그 부분만 외우니 만일 내년 봄 회강이 다른 장에서 나온다면 그야말로 한량없는 낭패가 아닌가. 자네가 이치에도 맞지 않은 일을 굳게 믿는 것이 어찌 이리도 심한가. 이선비가 대꾸했습니다. 정성스러운 뜻이 쌓이면 신명도 감응하여 이런 기적 같은 예고를 해주시지. 어찌 신령이 안 계실 리가 있겠나. 자네는 많은 말 말게. 내년 봄 이를 일단 지켜보게나. 친구는 애가 타고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자네의 기도는 미친 것이거나 어리석은 짓일세. 내가 한때 자네를 희롱하려는 마음에서 불상 뒤에 숨어 있다가 부처 목소리를 흉내내 칠대문을 뽑아서 일러주었네. 부처가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한 짓이라네. 뜻하지 않게 자네가 이처럼 굳게 믿어서 온갖 말을 해도 돌이키기 어려우니 어찌 이리도 우둔하고 어찌 이렇게 미혹되는가. 내가 정말 후회가 되네. 자네는 모름지기 칠서를 두루 읽어 회강 때 낭패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극히 좋을 걸세. 이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내 한결같은 정성은 천지가 함께 굽어보아 주시고 신명이 밝혀주시는 바라. 천지신명께서 회강 때 출제될 장을 알려주시어 미리 외우고
익히게 하시려 했다네. 하지만 그걸 번거롭게 직접 알려주시기는 거북해 자네로 하여금 대신 전한 것일세. 그건 마치 제사에서 신이 대신 앉히던 어린아이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공축이 정성스레 고하는 것과 같은 일이지. 이로 말미암아 논하자면 자네는 비록 희롱하는 마음에서 행동했지만 그것은 자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네. 진실로 하늘이 시키신 일이요. 진실로 신이 명하신 일이니 자네의 말은 즉 천신의 말이라네. 설사 조롱하는 말이나 비웃음이 사방에서 몰려와도 내가 들어줄 리 만무하네. 이로부터 이선비는 문을 닫아 걸고 손님을 사절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혼자 앉아 칠대문 부분만 속으로 외우고 입으로 읽었습니다. 다음해 봄 회각날이 되었습니다. 이선비는 들어가 강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장막 안에서 강지가 나왔습니다. 급히 강장을 보니 모두 칠대문에서 나왔고 지난 겨울 외웠던 바로 그 장이었습니다. 이선비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고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즉시 높은 소리로 크게 외우니 글자 하나, 도시 하나조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외우니 마치 가벼운 수레가 익숙한 길을 달리는 듯 준마가 가파른 언덕을 달리는 듯 했습니다. 칠시관이 모두 크게 칭찬하며 번갈아가며 무릎을 쳐서 부채가 모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각자 찌를 꺼내보니 칠순통으로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명경과가 개설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